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재입니다. 화상으로 또 마무리 인사드립니다. 올해가 이제 다 끝나가고 있으니까요. 올해 마무리하는 동영상 만들려고 준비 중인데요. 얼굴 뵙고 얼굴 내밀고 한번 인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방송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시작한 게 올해 3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10달 정도 됐고요. 본격적으로 자리 잡은 건 6월부터 정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한 5달 정도 많이들 성원을 해주셔서 조금씩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모자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내년에는 좀 더 열심히 해서 만족하실 수 있는 그런 방송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많이 고생들 하셨고요. 또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끝난 다음에 드려야 될 말씀이지만 미리 말씀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 마무리하는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을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악재를 헤쳐나가야 할 변화가 시작되는 그런 한 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올해 지나가면서 사실 뭐 다 해결된 것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해결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연말에 랠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그것이 아닌가. 그 해결되는 데 있어서 금리의 문제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앞서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개의 그룹핑으로 좀 이렇게 따져보면은 부채의 문제, 통화정책, 그리고 디스인플레이션. 이거 계속 이 채널에서 다뤄왔었던 문제잖아요. 부채 문제 같은 경우는 CRE도 있고 크레딧, 커뮤니티 뱅크. 통화정책은 사실 페드뿐만이 아니라 ECB, BOE, BOJ하고 같이 어울려져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 문제도 향후에 계속 우리가 살펴봐야 될 문제고 계속 지켜봐왔던 문제의 핵심이고요. 거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간다면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것인가 이 문제가 내년도에 또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그러려면은 이 커머디티 시장도 좀 안정이 돼야 되고 너무 침체돼도 안 되죠. 너무 과열돼도 안 되고 적정 수준으로. 그리고 노동시장. 그리고 또 이 중립금리. 이쪽이 가장 또 핵심이 될 수가 있어요. 통화정책을 바꾸는 데 있어서 중립금리를 얼마로 놓느냐. 사실 이거는 정확하게 딱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대강 시장에서도 짐작을 하고 페드 의장 자체도 이거를 뭐 얼마다 이렇게 내놓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대강 시장하고 통화정책을 만드는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타협점으로 인식이 되는 그 정도의 금리로 보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로 인해서 그보다 성장이 더 높아지느냐 아니면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또 리세션의 문제 계속 거론이 될 텐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리세션은 전체 산업이 망가지는 그런 것보다도 롤링 리세션으로 이어지는 그것이 지금 현재 시장 흐름하고 거의 맥이 맞지 않나 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실제로 또 내년에도 이어지는가 아니면 다 폭삭 망그러지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좀 관찰할 필요가 있고 그 핵심에는 또 AI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좀 중요한 포인트는 2024년은 글로벌 선거의 해라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하고 우리나라 정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걸 집계한 또 자료 보니까 또 여러 나라가 동시에 내년에 선거하고 관련이 된 그런 해더라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선거의 해다. 그래서 또 그로 인한 또 변수들이 종종 생기면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미국 대선하고 또 S&P 500 지수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분기봉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직전에 분기는 좀 괜찮았다. 그리고 선거의 해부터 계속 좀 괜찮은 흐름이 나타났다. 이 얘기거든요.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부시 대통령이 재임했었던 그 기간 동안에 이 선거가 있었던 4분기 플러스가 여기는 8.73% 그리고 여기 2008년부터 2009년 사이에서는 금융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제외하고 그리고 2012년부터 2013년 넘어가는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되던 그 시기 그때는 마이너스 1% 거의 약보합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2016, 17년 사이에서는 3.25%,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으로 이어졌었던 2020년에서 2021년이 11.69%. 트럼프 대통령 때의 마지막 4년차의 4분기가 가장 좋았다 이거죠. 11.69%. 그래서 제가 여기다 좀 정리를 해봤어요. 어제까지 바이든 대통령의 4년차 4분기 지금 상승률은 11.55%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11.69%. 이 두 분이 거의 뭐 앙숙같이 지금 서로를 대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거래일인데 과연 바이든 대통령의 4년차 4분기 수익률이 0.14%를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 때보다 높아지느냐, 이것도 한번 재밌게 바라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참 흥미롭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으로 이어졌을 때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좋게 나타났었던 모습이 그 선거 기간 중에서도 계속 좀 괜찮게 나쁘게 가진 않았다라는 점. 각 그 선거 때마다 거의 비슷했어요. 선거가 치러졌었던 그 해의 주식시장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경기 흐름도 있고 또 다른 점도 많이 고려돼야 되겠지만, 이 당시들에는 또 이렇게 극단적인 대립은 없었다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는 과연 선거 기간 중에 어떻게 대립적인 모습이 확산이 되는가, 아니면 좀 조용하게 넘어가는가, 그런 정책 대결로 경제에 좀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이 될 수 있는지, 이것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거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거 반복되었었던 흐름 보면은 꼭 나쁘게 볼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관심을 가질 만한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월부터 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변화를 우리가 좀 추적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월부터 나타날 수 있는 또 변화 중에 또 하나 꼽을 수밖에 없는 것은, 글로벌 유동성 흐름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그 미국 국채 발행량도 또 내년 1분기부터 쭉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이 그림에서 붉은색으로 표시한 게 노트하고 본드, 그러니까 중장기물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푸른색으로 표시한 게 빌, 단기물입니다. 둘 다 내년 1분기가 올해 4분기보다 좀 많이 늘어납니다. 올해 4분기가 좀 시장에서 괜찮게 평가를 받았었던 이유는 11월에 자본조달 계획 발표할 때 원래 예정돼 있었던 것보다 좀 약간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받은 거였지, 그게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내년 1분기에 좀 빡빡한 일정이다, 이것이 또 시작이 되는데, 과연 그렇다면 그 일정상으로 놓고 봤을 때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에 이코노믹 칼렌더를 살펴보면은 페드의 FOMC 회의가 30, 31일, 그리고 또 재무부에서 내년 2분기 자본조달 계획도 마찬가지로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블랙아웃 기간이 20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런 자본조달 계획이나 채권 발행하고 관련된 그런 내용들은 이 블랙아웃 기간에 또 상당 부분 거론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게 또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국채 발행 일정은 이 3년, 10년, 30년물로 시작해가지고 9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9, 10, 11 이렇게 시작이 되고, 여기 제가 일정을 정리해놨죠. 17일에 또 20년물 있고 그 뒤로 쭉 이어지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1월 23일에 여기 BOJ 통화정책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25일에 ECB. 그리고 특이하게도 이번엔 BOE가 이쪽 뒤로 좀 나와 있습니다. 보통 BOE도 뭐 ECB하고 좀 비슷한 시기에 통화정책 회의를 했었는데, 이번엔 좀 떨어져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까지는 또 FOMC 회의가 좀 먼저 했었는데, 이번에는 BOJ하고 ECB가 앞에 있다. 이것도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지 이 여부는 계속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블랙아웃 기간 이전에는 여러 가지 또 아웃룩, 이게 나올 것 같아요. 2024년 이코노믹 아웃룩 같은 이런 것들요. 그래서 클리블랜드 페드 같은 경우는 1월 18일 날 일정을 잡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1월 18일은 블랙아웃 바로 직전이고, 그 이전에 다른 로컬 페드에서도 이런 자료들이 종종 나올 것이다. 또 로컬 페드 차원에서 나오는 게 아니더라도 로컬 페드의 리서치 쪽에서도 관련된 그런 자료들, 내년 아웃룩 같은 거는 계속 나오지 않을까. 우리가 이 기간들은 계속 우리가 좀 그런 자료들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통화정책 회의 중에서는 또 BOJ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IMF 쪽에서 BOJ가 어떤 식으로 통화정책이 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또 정리한 그런 내용이고 BOJ가 그 이후에 본인들의 스탠스를 얘기할 때도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거기서 포인트만 좀 골라서 가져왔는데요. 궁극적으로 일본이 2% 인플레이션 목표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화 완화뿐만이 아니라 다른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관련된 정책을 보면은 팬데믹 관련된 재정은 어느 정도 이제 대강 마무리를 하고 취약 가구에 한정돼 가지고 지원을 해서 그래서 유동성을 너무 많이 공급하는 그거보다는 경제 과열을 어느 정도 막는 그게 오히려 지금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노동 유연성을 제고해야 된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로자가 이직도 가능하게끔 하고 여성이나 노인 같은 경우도 노동시장에 다시 합류해서 노동시장이 좀 활성화되고 개인소득과 구매력을 높이면 임금 상승으로 소비가 높아지고 그래서 국가의 성장이 이어지는 선순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미국처럼 금리가 어느 정도 높아지고 임금이 높아지고 그 과정을 통해서 경제가 어느 정도 활성화된다라는 것을 일본 쪽에서 노려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BOJ 우에다 총재도 최근에 계속 이와 비슷한 그런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순환 혜택 쪽으로 이어진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BOJ하고 페드가 어느 정도 보조를 맞췄는가 그걸 한번 따져본 그래프인데 양적 완화를 하고 일드 커브 컨트롤로 이어지고 그리고 최근에 2022년에 페드가 긴축을 시작했을 때 일본의 10년물 금리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 점도 또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본격적 변화는 좀 더 시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1분기 미국 재무부 자본 조달 계획이 확정이 되는 그때까지는 글로벌 유동성 균형 차원에서 페드하고 BOJ가 미세 조절을 계속 협의하고 그것이 시장에 거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엔화 쪽으로도 어느 정도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정책이 확정되기 앞서서 선반영되는 흐름이 또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격적인 변화는 3월 FOMC 회의하고 이어지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 이전부터 계속 시장은 반영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글로벌 유동성 차원에서 좀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 그리고 그것이 커머디티 시장 쪽에서부터 나타났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코어 인플레이션에 앞서서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내려온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2022년 피크를 치고요. 그 과정에서는 에너지가 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근데 이제 에너지 쪽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표를 놓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표는 지난 잭슨홀 미팅 때 거론됐었던 머트리얼 중에 하나인데 경제 블록에 대해서 또 표시한 표입니다. 이 붉은색이 한 덩어리, 이스트 블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푸른색은 웨스트 블록이다 이렇게 표시가 돼서 한 덩어리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죠. 여기 일본하고 우리나라도 여기 있습니다. 대만도 여기 있고 이 나라들을 제외하면은 아시아권하고 아프리카로 이어지는 이 권역에서는 대부분이 이스트 블록으로 구분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이러한 대립 구도가 계속 지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좀 이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뭐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G2 간의 무역 긴장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면서 최근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쟁으로 또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2022년부터 이 얘기가 나왔어요. 슬로벌리제이션. 이것을 각자 도생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좀 속도가 늦어진다. 뭐 이제 이 개념인데 각자 도생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이 되기도 하죠. 리쇼어링이 프렌드쇼어링으로 진화하고 그것이 또 니어쇼어링으로 진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점차 하나에 좀 블록화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에너지까지도 이런 블록화를 만들어 버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러시아 쪽, 시베리아 쪽에 이 가스전을 좀 개발을 해서 유럽 쪽으로 공급을 하는 그런 계획이 좀 구체화될 때 하필이면 그 당시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타났고 그래서 이쪽이 단절이 됐잖아요. 가스 같은 경우가, 내추럴 가스 같은 경우가. 그것이 미국 쪽에서 공급을 하게 되면서 에너지 자체도 이렇게 블록화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시베리아 가스 같은 경우가 중국으로 인도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고 뭐 동남아까지도 간다 이렇게 지금
블록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에너지 블록화가 안 좋게 인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완전히 이런 식으로 나눠져 버리면 이러한 블록화가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구도가 결정이 돼 버리니까요.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도 여기 푸른색으로 표시한 이런 모습들요. 캐나다에서 미국 쪽으로 또 유가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긴 하지만 멕시코에서도 또 들어오기도 하는 이런 니어쇼링의 모습. 그러니까 굳이 여기 멀리 중동에서 유가가 들어오던 모습하고는 이제 좀 다른 모습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글로벌 블록화 내용 중에는 에너지 블록화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변동성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은 인플레이션 자체가 2022년 피크치에서 커머디티 시장이 좀 가격이 내려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힘들다는 그 절대 레벨이 높은 이 상황에서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봐 겁을 내는 것인데, 저러한 에너지 블록화를 생각해 본다면 여기서 어느 정도 변동성을 줄이면서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그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내년을 보는 또 하나의 포인트가,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생각이 됩니다. 변수가 지속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볼 때 너무 앞서가면은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게 어떤 것이 어떤 시기에 어느 만큼 반영이 되고 있는지 그걸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내년 변수를 파악할 때는 너무 앞서가기엔 좀 부담스럽고, 시장과 어느 정도 간격을 유지할 것인가 그 선택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되는 게 내년이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선지자가 될 것인가, 수익 극대화의 기회를 찾을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투자자분들이 한번 깊게 고민해야 될 2024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내년에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